예, 앉아서 강의하라고 그래서 더 편하게 앉아서 강의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창갑 목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감리회 이주민 선교학교를 준비하면서 제 뒤에 강의하실 분들은 주로 실무 경험이 보통 10년 넘으신 현장의 목회자 또 선교사 인권을 또 주로 책임지시는 분들, 각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저는 감리회 이주민 선교 촌을 하니까 하나의 개론이죠. 개론이기 때문에 감리교 이주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주로 선교사님이기도 하시고 또 관심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목회자도 계시죠. 네. 잘한다. 네. 자, 여러분들 5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 제가 강의할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요. 디아스포라 선교학자 사드리 조이 티라의 박사는 밀려오는 인파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의 이주로 인해서 세계 인구 분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억 8천 명이 넘는 국내 이주자와 7억 명의 자국 내 실향민으로 무려 10억에 가까운 흩어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추정하면서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려오는 인파들의 교회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유엔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인 윌리엄 스윙은 이주는 이제 21세기의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주민이라고 하는 그 정의 개념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사는 사람이나 다른 지역에서 옮겨와서 사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흩어진 이주민들을 뜻하는 단어로 헬라어의 이 디아스포라 이렇게 쓰였는데 본래 이것은 바빌론 포로 이후에 동방 및 서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뜻했습니다만 지금은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이나 이주민 집단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거 계속 틀어놓죠. 외국인 지금 밀려오는 인파들이 한국에 어떻게 밀려오고 있는지 지금 대한민국이 땅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그리고 세터민, 외국인 유학생 이런 크게 나누면 이런 부류들이 지금 한국에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우리의 이웃들이죠. 이제 이주민 증가는 전 지구적인 그런 현상인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주민 선교가 중요하냐? 보게 되면 먼저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인구 이동의 자유로 인한 범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증가율이 세계 인구 증가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도 이제 2.8%에서 3.5%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고요. 이런 추세로 하게 되면 2050년에는 이제 이주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500만 명에 이를 것이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주민들의 왜 이렇게 자기 고향 친처 본토를 떠나서 흩어져 이동하고 있을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세계화와 빈곤입니다. 세계화로 인해서 국민 국가 시대의 국경이 낮아지고 이 낮아진 국경으로 자연스럽게 돈과 상품과 문화와 함께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72억 인구 중에 10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극빈자들이 많다 보니까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 이렇게 세계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도 이런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갈등, 종교 분쟁, 내전입니다. 8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냉전 시대는 끝나가지만 대신 이 국지전과 내전, 이 정치 종교적인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요. 이런 갈등은 많은 난민 이주자들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난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척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면 부국들의 저출산, 고령화와 빈국들의 급속한 인구 증가, 일자리 부족 현상인데요. 선진국들이 그 경제 성장과 노동자들의 3D 업종 회피는 자연스럽게 이제 가난한 나라 노동력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의 출산율이 한 명대로 낮아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2020년 기준 0.84명입니다. 세계 인구는 이게 가난한 나라들의 다출산으로 인해서 7, 8천 명씩, 10,0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부자 나라들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사는 마을이 안산인데요. 네, 안 산다 하며 사는 동네가 안산이라고 그러는데, 네, 하여튼 인구가 한 68만 돼요. 근데 외국인들이 8만 5천 명 됩니다. 10%를 넘었어요. 네, 그 친구들이 없으면 안산의 그 공장들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시화공단이나 안산의 반월공단이 다 그들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시골이나 저 어촌에도 이런 다문화의 형제들 또는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 절대 일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인구 이동이 범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타종교 배경을 가진 국내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어요. 2040년에는 323명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전체 인구의 6.4%인데 2018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도군 가운데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시도군이 무려 55개 시가 있고요. 시도가 있고요. 이 중에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 이상인 시도군이 서울의 4개 구, 경기도의 3개 시, 네,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21년 약간 줄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기 때문에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타문화 선교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인해서 범세계적 선교를 위해 미국 다음으로 많은 타문화 선교사를 파송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또 다른 모습의 이 타문화 선교의 기회를 맞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주민 선교이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앞으로 함께 이웃으로 지내면서 선교해야 될 대상이면서 저들이 중요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계 선교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자원들이 바로 이 이주민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주민 선교는 이렇게 한국교회 선교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국내 이주민 그
왜 중요하냐면 세계 선교의 황금 어장이죠. 지금 세계 선교 황금 어장이 한국에 200개 나라 약 25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 나라들의 주로 분포도가 우리가 선교하기 어려운 무슬림, 그리고 또 불교, 이런 나라들이 많고요. 또 사회권, 이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고, 또한 우리 중장기적으로 선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이체류 현황을 보게 되면 네, 국내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 이주의 역사를 보게 되면 1950년부터 53년 사이에는 한국 전쟁 때문에 16개국 나라가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외국인들을 접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1954년부터 1988년 주한미군과 연계된 각종 종사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88년부터 92년은 서울 올림픽 이후에 다양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오게 되었고 또 소개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는 산업연수 등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산업연수생의 문제가 심각해서 2007년도부터는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함께 겸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2007년이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주민 선교에 대한 그 인식이 확대가 되어서 많은 교단들이 안산에도 다문화 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이렇게 각 교단마다 이제는 다문화 선교, 이주민 선교에 피치를 올리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을 보게 되면요, 쭉 보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약간 줄어서 195만 6,781명이 되게 되었죠. 그 다음은 도표를 보게 되면 48년에서 28년, 60년 동안 외국인이 100만 명이었는데 8년 동안 2008년부터 2016년 사이 8년 사이에 무려 2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배가 늘어난 거죠. 그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었고 2021년도에는 300만 명이 될 거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 190 몇몇 명이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급속도로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요.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 보게 되면 여러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적별, 주요 국적별 체류 외국인을 보게 되면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조선족과 한족을 포함한 중국계가 제일 지금 한국에 많이 와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세 번째가 태국, 네 번째가 미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일본, 기타.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의 그 추이를 보게 되면 점점점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주민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동네가 어디일까요? 네, 안산입니다. 네, 이상하게 안 산다 하면서 다른 동네가 안산이라 그런지 안산이 많이 와요. 근데 안산에 몰린 이유가 있어요. 저희 동네 보게 되면 이주민들을 위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예, 이주민 행정 복지센터 소위. 그래서 거기 오게 되면 자기 나라 통역을 다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고 법률적인 지원 또 의료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안산시가 지자체로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서로 오려고 그래요. 우리 안산에 오게 되면 자기 나라 음식 또 자기 나라 문화 이걸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휴가철이 되면 저 해남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 동네까지 놀러 와요. 그리고 저희 센터도 한 8월 초나 되면 사람이 버글버글합니다.
네, 휴가 받아서 그 정도로 안산이 이주민 노동자들의 메카다 이렇게 보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성, 시흥, 구로구, 구로구 많죠. 중국인들이. 또 영등포, 부천, 평택, 김포, 김해시, 아산시 이런 순으로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혹시 앞으로 이주민 사역을 하시려면 내가 사는 동네에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주민 사역이 왜 중요하냐? 지금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아까 말씀드린 2000년에 49만 명에서 2010년에 126만 명, 20년에 203만 명을 치고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3,381만 명, 70년도 되면 1,737만 명으로 급감할 것이다. 이렇게 인구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 자, 지금 65세 인구 증가율 보세요. 급격한 고령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5세 이상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그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횟수가 18년,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게 8년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네. 일본은 고령 사회가 24년이고 초고령 사회가 12년인 반면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죠. 굉장히 급속하게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참 큰 문제다. 나라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65세도 일하게 만들자, 70세에 정년 퇴임하게 하자, 뭐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네. 경로석은 만석이에요. 네, 이쪽에 아동석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부러워하고 있어. 여러분, 그 옛날에 머털도사 보신 적 있습니까? 머털도사 보게 되면 거꿀도사가 있죠. 거기는 모든 게 거꾸로예요. 한 번은 머털도사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아니, 노인네들이 가면서 어린이한테 막 절을 하고 그래요. 인사하고. 아유, 아침 드셨습니까? 그걸 이상하다 봤더니 거꾸로도사가 이게 마술을 부려가지고 모든 게 거꾸로예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점점 노인네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어린이가 귀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전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세요. 자, 저출산 고령화의 결과 보면 2005년도에는 젊은이 8명이 노인 1분을 공양을 했어요. 받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적지요. 나누어서 부담하니까. 근데 2020년에는 4명이 1분을 이제 봉양해야 됩니다.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더 늘어났죠. 이제는 2050년이 되면 한 사람이 1분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이들이 살기가 팍팍해집니다.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령 사회로 되면서 점점 노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주민 사회, 다문화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선교학적인 차원에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청인구와 체류인 증가 추이 쭉 보시면, 자, 2015년도에는 3.7%였어요. 외국인 비율이. 2020년에는 4.9%, 2030년도에는 6.12%.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이 됐다는 거죠. 보통 학자들이 4% 이상이 지나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다문화 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이제는 다문화 출신의 국회의원, 또 구청장, 시장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는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이 생기게 될 거죠. 이런 것이 반드시 옵니다. 머지않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다문화 사회의 그 변화 과정을 보게 되면 1단계는 진입 단계고 2단계는 전환 단계고 이제 3단계는 정착 단계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1단계를 지나서 2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전환 단계는 다문화 가족의 형성이 되고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되고 다문화 가족 내에 갈등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가 되면 정착 단계인데 이때는 이주민의 집단 세력화가 되죠. 또 주류 사회와의 갈등이 증가되고 사회 통합 비용이 증대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업에 조선족이나 중국계의 사람들이 빚토를 놔버리면 일하기 참 어렵답니다. 단체적으로 빚토를 놔버려요.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안 나가버리고, 그리고 혼자만 안 나온 게 아니라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다 주도해서 보이콧을 하게 되는 거죠. 점점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통합 사회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3단계인데 아마 3단계도 아마 5년 내에 오지 않겠나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미래 한국 사회의 외국인의 의미가 뭘까? 이제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 이주민, 유학생, 여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 외국인이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국가 성장 동력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프랑스에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돌아가잖아요. 저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이 우리 국가 성장 동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이 국가의 소비 주체로 등장합니다. 저희 마을에 안산역에서 저희 동사무소까지 오는 길이가 한 1km, 1.5km 됐는데요. 그걸 국경 없는 마을, 그리고 다문화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가게가 쫙 있습니다. 나라별로. 근데 거기 피가 가게를 거기 점포를 구하려면 5천에서 1억의 피를 줘야 가게를 구할 수 있어요. 장사 잘 됩니다. 주말 되면요 벅적벅적해요. 그 외국인들이 이제 큰 마트는 못 가고 퇴근하고 오면서 그걸 쭉 오면서 물건들을 사니까 장사가 잘 돼요. 그들이 없으면 그 사람들 굶어 죽어요. 장사꾼을 장사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외국인이 국가 소비 주체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외국인이 국가의 역동적인 재고를 하는 주체로 떠오르게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인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외국인이 영주, 기와 등을 통해서 정주화를 시도합니다. 앞으로 이제 귀화하고 한국에 정주화하면서 그들이 어떤 세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기 머무는 사람들, 또 외국인이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사회, 문화, 정치 여러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또 국민과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사회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정적인 면에서는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의 위험 요소로 등장을 합니다. 한동안 제가 안산에 산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 무서운 동네 아직도 사냐고 그래요. 그래서 무섭긴 뭐가 무서워? 막 여기서 사람 사는 동네야. 처음에 저희 딸이 이제 이대까지 학교 다닐 때 밤에 오면 저도 처음에는 그 역까지 가서 데리고 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제 외국인들을 방범대원으로 썼어요. 함께 여러분이 우리 마을의 지킴이다. 이러한 그 미션을 주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고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은 안전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데 국제 테러와 외국인 범죄라든지
국민들이 불안이 증대된다든지 또 국민의 일자리에 침해 우려가 있다든지 우리나라의 정서가 지금 그 상반된 정서예요. 외국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내 일자리에 빼앗아갔다 이렇게 보는 청년도 꽤 있더라고. 네. 자기들을 물어보면 그런데 일을 하러 안 간다는 거예요. 돈을 적게 받아도 좀 폼나는 직장 가고 싶지 돈 많이 줘도 뭐 냄새나는 그런 3D 업종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자리를 뺏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 상반된 감정을. 이렇게 그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가 있고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국내 이제 이주민 선교 과정의 사역의 형태를 보게 되면, 자, 한국의 이주민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988년부터 2000년의 역사에서 맨 먼저 1988년 석탄공사 인력을 수입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이주민 사역의 그 형태, 어떤 식으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그 KD 한국교회 희망 봉사단이 2015년도에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쭉 거기 나와 있게 되는데, 그 기관 위치와 또 선교 목적 형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쭉 보면 이제 경기도, 서울에 또 있고 인천, 부산, 여러 경남, 전남 여러 그룹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이주민 선교의 그 목적이 뭐냐, 주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통전적인 거다. 그러니까 통전적이라는 것은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또 그들을 도와주고 복지적인 면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통전적인 그런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계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데가 있고, 또 인권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 형태로 이주민 교회를 직접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 사역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사역의 형태를 보게 되면 선교 목회형 사역, 그러니까 교회 부속 사역이죠. 독립 이주민 교회. 그래서 그 동네 이주민 교회로서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사역이 있는가 하면 사회사업형 사역도 있어요. 복지를 다루고 인권 다루고 문화 교육 등.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이렇게 사회사업형 사역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이제 단독 그 교회에서 단독으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또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충형, 이 두 가지 선교 목회형 사역과 그리고 사회사업을 섞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그러한 사역 형태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오늘 오후부터 계속 이어지는 강의가 이런 다양한 사역을 하신 전문가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아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주민 선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대상별로 이주민 사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정주 이주민과 비정주 이주민을 줄 수 있어요. 정주 이주민은 한국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그 외국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들인데,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난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주 이주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주 이주민들은 사회 통합에 집중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한국에 정주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해야 돼요. 잘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나라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달라서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세계 선교적 자원으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들이 훈련이 잘 되면 앞으로 자기 나라의 징검다리,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선교 자원이기 때문에 이들은 앞으로 세계 선교적 자원으로 훈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정주 이주민이죠.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몇 년간 일하고 돌아갈 사람들.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 유학생들이죠. 지금은 고용허가제가 3년을 일할 수 있고요. 잘하면 다시 1년 8개월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4년 8개월을 한국에 있으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그 사업주가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직장을 옮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인을 안 해주고 옮기게 되면 붕 뜹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한국에 4년 8개월 동안 머물면서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본국에 역파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원들이에요. 저희 센터에도 벌써 2명을 역파송시켜서 그 나라 가서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80명에서 10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노동자로 와서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를 시켰는데 훈련받고 그 나라로 돌아가서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정주 이주민들한테는 제자와 역파송에 역점을 둬야 되고 그다음에 정주 이주민들은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잘 돌봐주고 협력해주고 그들을 이해시켜주고 안아주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머물고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사역의 구분이고요. 자, 그러면 왜 이주민 선교의 특징이 뭐냐? 성육신적 선교로 복음 전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미전도 종족, 이들은 굉장히 강력한 문화적인 정체성 가지고 반기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좀 가부장적으로 그 나라 문화를 무시하면서 침탈해 갔기 때문에 서구의 선교사들이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서구의 문화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니까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마음을 열 때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쉽게 전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선교의 강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서구 기독교로부터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선행되고 사랑과 섬김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도표를 보시면 자, 복음을 전할 때 수용성이 높은 게 뭐냐? 사랑의 섬김,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이 열릴 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따뜻하게 마음을 대해주고 마음을 연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전도죠. 우리가 복음을 쉽게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은 섬기는 전도, 서번트 에반젤리즘인데 복음을 사랑에 담아 전하는 섬기는 전도, 그래야 복음이 전도가 가능하고 이 전도 명령과 문화 명령을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섬기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주민 사역은 이렇게 섬김의 정신과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릇이다. 그게 이주민 선교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랑과 복음 전도할 때 섬기는 전도를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쉽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주민 선교는 총체적인 선교예요. 총체적인. 그래서 이 식량 지원이나 구제, 교육, 사회경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하면서 선교지를 온전히 치유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통전적인 선교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주민 선교의 해야 될 목적이고, 그래서 선교의 목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정신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육체적, 정치적인 차원, 경제적인 차원,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주민 선교가 나가야 할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대상의 차원을 보시게 되면, 자, 그들의 니드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주민 선교를 하시려면 여기 와 있는 그들의 니드가 뭔가, 또 프로블럼, 문제들이 뭔가, 사회 구조가 어떤지, 그들을 잡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뭔지, 그리고 영적인 차원까지 이렇게 쭉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나가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주민 선교사가 왜 필요하고 어떤 선교 전략을 해야 되느냐? 지금 첫째는 이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서 이주민 종교들의 도전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국내 무슬림 인구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6월에 25만 4,501명이 무슬림이 와 있게 되는데요. 약 26만 명이 지금 한국에 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 대비 약 118%가 증가한 수치죠.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는데 이슬람 사원도 계속해서 늘어나가지고 2021년 현재 16개, 기도처인 무살라가 221개에 이르게 됐어요. 그 정도로 급속도로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세력화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들이 대학생들에게 어떤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여성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한국에 급속도로 퍼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우리 한국의 주요 교단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도 감소하고 있고 장로교 할 것 없이 점점점 교인 수로 보게 되면 25년 전으로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늘어나는 무슬림들과 그들의 포교 전략에 무관심하고 무지할 때 그들은 치밀하게 한국인들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주민 종교들의 공격적인 포교 활동과 영향력 확장에 응대할 보다 적극적인 선교 전략과 인적 자원이 필요할 때인데,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보낸 이주민들이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역파송을 해서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제자와 삼을 수 있겠는가? 역파송 전략 선교라고 하는 건 이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제자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사역화한 후고 그 나라에 돌아가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전략, 이 전략을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은 전 세계에 흩어져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하시고 사용하시는지 주력해야 됩니다.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to the diaspora, 국내에 체류하는 디아스포라에게 선교하는 단계죠.
그래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는 단계로 통전적인 선교와 관계 전도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가면서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강한 펠로우십을 형성하는 단계, 이것이 이제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계다. 이때 중요한 게 전략적인 방법이 관계 전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니드가 뭔가를 파악하고 펠로우십을 맺는 그런 단계가 첫 번째 디아스포라, to the diaspora고요. 두 번째는 through the diaspora,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선교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주민들이 국내에 있는 또 다른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도 중요한 전략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주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매우 강력한 동질의식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3단계가 Beyond the Diaspora죠. 디아스포라를 넘어서 요건 국내 외국인 이주민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국내의 친구나 친척 또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넘어서 본국의 친족이나 친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귀화한 이주민들이나 장기 체류자들도 본국의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아프리카 형제들이 살아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늘 전화로 전도하는 걸 봤어요. 전화 뭐 하냐 했더니 자기 동생을 지금 전도하고 있대. 나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 나 뭐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전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역파송.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한국 교회의 사랑과 복음을 그들 주변에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역파송 선교 전략을 수행하는 선교사적인 자원들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소중한 자원들. 네 번째는 with the diaspora죠. 함께 하는 단계인데, 역파송을 받아서 이제 본국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현지 선교사들, 교회들이 함께 동역하는 단계. 더 진보된 단계죠. 그래서 이 단계에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선교 네트워킹이 중요하고, 또한 파트너십. 이들이 우리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을 쓰게 되면 굉장한 타문화권으로의 선교사 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주민 사역에 동참하고 세워나갈 수 있을까? 첫째가 프렌드십입니다. 노방이든 지역 방문이든 일단 접촉점이 중요해요. 접촉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빵을 주든 뭘 주든 또 한국어를 가리키든 하여튼 접촉점을 찾아서 이들이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 프렌드십을 갖게 되고 가스펠 파트너십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단계가 이제 이 프렌드십 단계고, 두 번째가 어셈블리. 이제는 그들과 결합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만나는 1단계에서 이제는 예배와 교육이 중요하고 부수적으로 상담, 친교, 구제 사역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2단계에 중요한 게 디사이플십입니다. 저희도 이제 2단계를 지나서 디사이플십에서 지금 3단계 인디펜던스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2단계가 중요하죠. 제자화 훈련시켜야 되고, 3단계가 인디펜던스입니다. 그래서 독립시키는 거죠. 교회 아니든 바깥이든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계속 거짓 의석만 키워주면 안 돼요. 그러면 얻어먹기만 하고 독립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너희가 주인이다. 너희가 이 교회의 멤버고 주인이다라고 의식을 시켜주면서 독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거죠. 이게 그 중요한 것이. 네 번째는 트랜스미션, 역파송 단계입니다. 3단계를 거쳐서 선교에 중요한 게 재생산인데, 이주민 선교에 이제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트랜스미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허브 단계인데, 흩어진 디아스포라와 국내로 모여진 이주민들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로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와 한인 선교사들이 국내 이주민들과 선교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역하면 대단히 효과적이에요. 앞으로 우리 감리교단도 이것을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 여기 한국에서 이주민들을 하는 목회자, 또 훈련된 그 이주 노동자, 이들이 함께 엮어서 나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의 선교에 귀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왔고요. 마지막 나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트워크의 기초는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십의 근간은 상호 존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제국주의 선교적인 피해는 서기 선교사들이 선교지 현지인들을 아주 얕보면서 가부장주의적으로 선교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저들과 동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파트너십으로 대해줘야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개종의 대상이나 돌봐줘야 될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들이 벌써 알아요. 제가 쭉 한 20년간 해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들을 진정인 친구로 대하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의 대상이나 이용의 대상으로 보니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열려면 너희도 진정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파트너십을 가지고 해야 우리가 선교에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교의 한 이론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전적인 선교를 복음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으며 또 그들에게 제자화 되도록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선교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인데 세 가지 차원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선교에 참여하는 이주민들 간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우리 이주민들 간에 그러한 네트워크가 해야 되고, 한국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들과의 파트너십, 이것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다문화 시대, 이주민 시대에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확장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